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도 막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이전 수업 영상과 마찬가지로 에도 막부를 각 주제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사 부분인데 이 에도 막부를 수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은 어느 세력이 약했던 센고쿠 다이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다른 다이묘 세력의 인질, 즉 볼모로 끌려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고요. 청장년기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고개를 숙여가며 자기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새기는 생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슴 속에 있는 대망과 야망을 표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도 조선의 파병을 안 할 정도로 자기 힘을 키우던 이에야스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6살짜리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남게 되자 일본의 패권을 둔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1600년에 발생을 했던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이묘 세력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다이묘 세력의 서군, 즉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 세력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동군이 세키가하라에서 전투를 벌인 결과 동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의 패권을 쥐어지게 되거든요. 이 이후에 현재 도쿄에 해당하는 에도에다가 막부를 수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도 막부의 정치 형태는 바로 막번 체제요. 막번 체제. 이 막번 체제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는 막부가 있고 각 번의 영지를 이름을 따가지고 막번 체제라고 하거든요. 막부에는 정의 대장군인 쇼군이 있으며 각 번의 영지에는 영주인 다이묘들이 각 번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면서 자기 영지를 통치하게 되고, 각각 무사와 농민, 그리고 막부의 쇼군도 직할지를 가지면서 무사 농민을 갖는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전 역사를 봤을 때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도 천황 세력이 토막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무르마치 막부에는 그 밑에 세력들이 위의 사람을 공격하는 하극상의 시대가 전개되기도 했거든요. 에도 막부는 이러한 형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인 훈수 방법들을 두게 됩니다. 먼저 천황과 귀족의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버리거든요. 너희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가 제법도라에서 무가 즉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각 번의 다이묘들끼리 통혼을 하면 바로 요 세력이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이 돼버리고 쇼군에 대항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묘들끼리의 자유로운 통혼을 금지하게 되고 신규 축성을 금지시켜버리거든요. 성을 더 늘린다든지 짓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통하기 때문에 성도 더 이상 못 짓게 한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바로 참근 교대 제도인 상킨 코타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킨 코타이 제도는 중앙의 에도와 각 지방 번이 있다고 하면 1년을 주기로 에도와 번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 교대해야 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각 번의 다이묘들은 1년을 주기로 에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상킨 고타이 제도의 결과 다이묘들의 재정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 상킨 고타이 제도에서는 에도에 자기 다이묘들의 처자식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고요. 그리고 에도의 근무 그리고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도에도 또 다른 집을 짓는 결과 또 돈이 나가게 되고, 에도로 이동을 할 때 다이묘 혼자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밥을 먹인다든지 잠을 자게 한다든지 또 다른 재정 지출이 나가게 된과 동시에 이동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번의 이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
엄청나게 화려하게 행렬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온갖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쓰면서 화려하게 자기 번에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되자 다이묘들의 재정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킨 고타이 제도의 결과 교통, 상업, 도시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번의 다이묘 세력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머무르는 지역에 바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러한 상킨 코타이 제도의 결과와 영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조선과 국교가 재개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회닭견 세완사가 서로 파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게 되거든요. 일본은 이 조선통신사를 이용해서 쇼군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쇼군이 바뀔 때 조선통신사가 파견되게 되거든요. 이 모습을 본 다이묘들에게 봐라, 지금 조선에서 나의 즉위를 축하해 주기 위해 먼 길 왔다, 나 대단하지, 이런 권위를 올릴 수 있는 이용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1609년에는 기유약조를 체결한과 동시에 무역이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사의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무역이에요. 무역. 먼저 조선가의 무역인데, 부산 초량에 외관을 설치해서 여기 외관에서만 무역이 허용이 되게 되거든요. 일본 쇼군의 서한을 가지고 한양에 가고 싶어도 일본 사신들이 한양까지 못 올라갑니다. 왜냐? 한양 올라가다가 우리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외관에서만 머무르게 한다든지 외관에서만 무역을 허가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연시간 봤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인삼이 동아시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에 따라 일본이 인삼을 구매하기 위한 은을 주조하게 되거든요. 이 은이 바로 인삼 대왕고은이요. 인삼 대왕고은. 순도 80%짜리 고액 은화를 만들어서 인삼을 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 다음에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 무역을 보도록 할게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 초기까지 17세기 초까지 바로 휴인장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휴인장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바로 주인장이에요. 주인장.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라는 뜻에서 에도 막부로부터 붉은 도장을 받아야지 해외 도항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외국과의 무역이 가능한 형태가 바로 이 휴인장 무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부가 이 휴인장 무역을 시행하게 된 목적에는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다이묘 세력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다이묘가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얻게 되면 또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제하고요. 이렇게 무역을 에도 막부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막부의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휴인장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에도 막부 쇄국 정책기에 2명의 선교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1613년에 기독교 금교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 쇼군과 다이묘 그리고 무사와 농민의 신분 체제를 평등으로 깨부술 수 있는 막부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종교이자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는 기독교 세력이 이런 다이묘 세력과 연계되는 걸 막기 위해, 그리고 다이묘들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자 해외 도항을 1635년에 금지시킵니다. 이 말은 즉즉 휴인장 무역이 금지되었다, 이런 말로 통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예 일본 나가사키에만 외국 상인과의 교역이 허용이 됩니다. 먼저 청나라의 상황인데, 청나라는 천계령이라고 해서 1661년부터 1684년까지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바다 연해에 있던 주민들을 내지로 옮기고
청나라 사람들의 해외 도항을 금지시켰던 해금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정성공 세력을 진압을 하게 되자 청계령이 해제되게 되고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상인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은 유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은 유출이 엄청나게 심화되자 은 유출을 막기 위해 1715년 신패무역을 청나라 상인과 또 외국 상인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나라 상인들은 이 신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무역량을 제한한다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무역을 한 것 같다면 그 다음에는 유럽 상인 1636년 인공섬인 요 대지마를 만들게 되고 포르투갈 사람들을 이 대지마 안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파를 막기 위해.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막부의 경계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자 1639년 포르투갈 상인들을 쫓아내고 이 빈자리 대지마에다가 네덜란드 상관을 히라도에서 옮겨서 오게 되거든요. 왜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냐 봤을 때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나 이런 유럽 상인들은 기독교의 포교를 전제로 좀 깔고 무역을 하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순수하게 무역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막부의 승인을 받고 1641년 이 대지마에서 들어와서 살고 이 대지마 안에서만 교역을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라고 하면 유명한 명물이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가 나가사키 짬뽕이고 하나는 나가사키에 있는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우리나라 말에서 이 빵이요. 빵의 어원이 당시 포르투갈의 팡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자 이 나가사키 등지에서 카스테라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요.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나가사키 짬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도시와 인구를 보도록 할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도건 몰수령 등등을 통해 무사와 농민 세력을 분리시키는 병농분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다이묘 거성 아래에 중소상공업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도시를 바로 조카마치요. 조카마치. 다이묘 거성 주변에서 무사들이 다이묘를 지키기 위해 거주를 하게 되고 또 하나 계층이 이 조카마치에 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상공업자인 바로 조닌이요. 조닌. 조닌들은 무사와 다이묘 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상공업을 취했기 때문에 이 조카마치에는 무사와 조닌이 주로 거주를 했다 아시면 되겠으며 이러한 도시의 발달에 의해서 이 에도 막부 시기에는 3대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사카, 교토, 에도인데 오사카에는 모든 일본의 물산이 몰릴 정도로 큰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고요. 교토에는 전통적인 상공업이 발전을 했고 에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소비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명청시대 조선 후기에도 도시화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에도 막부는 19세기에 일본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18%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 세력들도 에도 막부 시기에 엄청나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명청시대에는 산시상인, 휘조상인을 받았고 우리 조선에서는 경강상인, 다음에 보부상, 송상, 만상, 내상을 받다면 일본에는 오사카상인, 교토상인, 에도상인, 나고야상인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 오미상인이 크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에도 막부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명나라, 청나라도 그렇고 우리 조선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부황작물, 감자나 고구마 등등이 널리 확산되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인구 정체 현상이 잠깐 발생하게 됩니다. 1780년대에 있었던 바로 이 덴메이
대기근이에요. 덴메이 대기근. 아사마 화산이 폭발을 쫙 하게 됩니다. 이때 용암만 흘러내는 게 아니라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게 되면 햇빛이 이 화산재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작물들은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먹지 못해 죽어버리는 덴메이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몇십만 명이 죽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사망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인구 정체가 1780년대쯤에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와 인구의 발전을 봤다면 그 다음엔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 일본의 서민 문화는 다른 말로 조닌 문화라고 합니다. 조닌 문화. 상공업자인 조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예술을 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공연 예술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가부키예요. 가부키. 무대 장치를 통해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노래를 하며 연극을 하는 가부키 기억하시면 되겠으며, 뛰어난 장인들이 인형들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불라쿠라고 하는 인형극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 시기에는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일본 영대장이라고 해서 조닌들의 문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풍속화가 널리 확산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풍속화가 바로 목판화인 우키요에. 여러분들 일식집에 가면 일식집 벽에 걸려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우키요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파나 우키요에에 엄청나게 빠져 있었던 유럽 인상파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바로 고흐예요. 고흐는 우키요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작품 뒤에 우키요에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우키요에를 모방해서 그린다든지 많은 인상파 화가, 특히 고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키요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도 막부 시기에 학문과 사상과 종교의 발전을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배웠듯이 에도 막부 초기에는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강항,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야마자키 안사이 등등은 성리학 파트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추세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윤휴, 박세장인 사람들이 성리학을 비판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성리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자의 사상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에는 고학이에요. 고학. 옛날의 유교 학문을 중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마찬가지 성리학을 비판하는데 주자의 이기로는 사람의 눈을 가린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이토 진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오규 소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게 되거든요. 성리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순수했던 공맹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주장을 하게 된 것이 고대 유교 경전인 육경을 중시하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육경의 내용은 몰라도 돼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기 등등인데 육경을 강조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성리학까지 그리고 유학까지 비판을 하면서 일본 순수한 고대 학문을 추구하는 국학이 18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외래 사상에서 탈피를 해서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추구하자, 아예 유교 불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일본 자기들 국가에 대한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리고 천황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모토 오리 노리나가입니다. 모토 오리 노리나가. 모토, 즉 좌우명을 가진 오리와 노리는 나가라. 이렇게 어이없이 외우셔도 될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뒤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존왕양이입니다. 존왕양이.
천황 즉 덴노를 중시하면서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리고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는 토벌하자는 토막 운동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토막 운동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도 있고 에도 막부 말기에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유럽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난학이에요. 난학. 여기서 난은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에 따라 유럽과 네덜란드의 학문, 특히 의학과 과학을 많이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학자와 책이 나오게 되는데 스키타 겐파쿠라고 하는 인물이 유럽의 해체와 관련된 의학서를 번역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해체신서예요. 해체신서. 당시 네덜란드어에 대한 사전이나 용어가 많이 조사 연구되기 전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유럽의 의학서를 한문으로 번역되고 난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바로 네덜란드어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맥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동아시아에서 쓰고 있는 의학적 용어들이 이 해체신서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큰 의의를 가진 책이고요. 해체신서 이후에는 난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해체신서, 난학의 대중화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종교, 즉 크리스토교인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10세기 중엽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가 일본에 이런 기독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인구 전체의 10만 명이 기독교 신자다 할 정도로 신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임진왜란 제1군인 고니시 유키나가도 기독교 신자라 할 정도로 많은 강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 에도 막부에서는 기독교 금교령을 1613년에 내리게 되고 신자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교양이지만 기독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 성화상을 밟고 지나가라 하는 후미에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인들이 그 성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오케이 통과되지만 성화상을 밟지 못하고 안절불절하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다. 이런 교양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도 막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럽 상인들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업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